제2장은 재무회계의 기초 이론으로서 다양한 재무회계, 즉 회계 원리를 학습할 때 필요한 용어, 개념,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소개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6개 정도의 하부 주제가 존재하고 각각의 주제에 따른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 이론의 기본 구조라는 것은 재무회계 또는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바로 재무회계 중에 가장 중요한 교과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 시간에 재무회계 또는 회계원리라는 말을 번갈아 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계원리 또는 재무회계라는 과목이 바로 갖고 있는 이론, 즉 시어리의 구조입니다. 모든 학문은 그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이론이 존재하고 그러한 이론이 어떠한 구조로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학습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계이론의 기본 구조의 가장 상위는 바로 재무보고의 목적, 즉 회계학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 존재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무보고의 목적의 그 다음 단계는 이 재무보고라는 것이 바로 리포팅이다 보니까 그런 리포팅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가 갖고 있어야 될 특성이겠죠. 그러한 특성을 우리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계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회계학, 회계원리 또는 재무회계가 갖고 있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회계정보의 집합체가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재무제표의 요소,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기준,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절차,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수행하는 실무, 이러한 것들을 우리 회계학에서는 회계이론의 기본 구조 또는 개념 체계라고 지칭합니다. 먼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개념 체계라는 것은 여러분이 회계를 바라봐야 될 눈, 즉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바로 회계라는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바로 마음속에 설계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회계학이라는 것은 기준, 즉 회계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란 것은 논리적이어야 되고 타당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이 논리적이고 타당함으로써 우리가 만드는 회계정보, 즉 회계정보를 담고 있는 재무제표의 내용이 신뢰적이고 타당한 정보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총칭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합리적이고 일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개념체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개념체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많은 학자 또 미래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이런 개념체계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기를 간접적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래서 이 개념체계가 만들어지면 이 개념체계를 이용해서 실무자, 기업의 회계 담당자들은 이 개념체계라는 이 설계도를 이용해서 실제로 집을 짓고 정보를 만든다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 개념체계를 이해한 투자자와 채권자들은 동일한 관점에서 이 개념체계를 근거로 기업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개념체계, 즉 회계학의 설계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개념체계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무보고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런 재무보고의 목적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 재무제표에 담겨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재무제표에 나오는 것들의 어떤 정의나 측정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이 개념체계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이론, 즉 회계학 이론의 어떤 개념체계 또는 이론 구조의 첫 번째 가장 상위 개념은 재무보고의 목적입니다. 이 재무보고의 목적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회계학이 왜 존재하는가, 회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회계의 목적은 바로 보고 목적입니다. 이해관계자, 외부의 회계를 알고 싶은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계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재무보고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첫 번째, 회계라는 것이 바로 보고의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보고라는 것이 유용한 정보,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겠죠. 쓰레기 같은 그런 정보를 보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고 또 의사결정들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의 어떤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용, useful information, 의사결정에, 즉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한다. 그런 정보를 우리는 다른 말로 유용한 정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유용한 정보라고 했을 때 유용한 정보는 어떤 또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대부분의 정보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업의 가장 미래적인 어떤 의사결정은 바로 미래의 현금 흐름, 기업이 과연 계속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수익이란 것이 바로 현금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미래의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미래를 알고 싶다. 그 기업의 미래의 어떤 성장이 됐든 지속성이 됐든 또는 계속 어떤 발전할 것인가를 알고 싶을 때 바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회계의 목적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회계 정보를 믿고 이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재무보고의 목적은 이 회계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함으로써 우리는 어디에 자원을 투자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기업이 자산을 운용해야 되고 또 그 기업의 자산 운용의 어떤 자원의 조달 원천인 부채와 자본이 왜 그래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어떤 변동이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의 재무보고의 목적 중에 또 하나의 목적, 하부 목적은 바로 회계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 청구권, 자원의 변동 이런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을 보고해야 됩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그게 바로 달성됐을 때 회계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인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대 담론적이고 아주 복잡한 내용들을 다 회계가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학습해야 되는지 조금의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차근차근 회계의 가장 큰 장점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단단히 기초를 다지면서 올라갔을 때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회계 원리라는 이 과목부터 여러분들이 충실하고 최선의 어떤 노력을 다한다면 회계학은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재무보고의 목적을 보면 회계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용한 정보, 즉 사회가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좋은 굿맨, 좋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될 특성과 동일한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이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그 사람이 선의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남에 대한 어떤 배려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회계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질적 특성,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유용성입니다. usefulness. 근데 이 유용성이란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난해한 용어입니다. 그다 보니 회계학에서는 유용한 회계 정보, 즉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되는 회계 정보라는 것은 두 번째 차원으로서 질적 특성으로서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기를 요구합니다.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는 목적 적합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보라는 것은 해당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면 목적 적합한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목적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쓸모없는 정보는 아닙니다.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은 해당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정보라는 것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목적 적합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부분의 회계 정보는 돈과 기업의 자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뢰성, 즉 충실한 표현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신뢰성을 의미합니다. 믿을 수 있는 수치가 됩니다. 숫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조작될 수 있고 부정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만드는 회계 정보가 과연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숫자,
화폐로 측정된 그 숫자가 믿을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게 작성이 돼야 된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충실한 표현이라는 말로 대체합니다.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신뢰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신뢰적이 됩니다. 두 번째, 이런 근본적 특성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보조적인 2차적인 어떤 질적 특성으로 비교 가능성, 회계 정보라는 것은 바로 동일한 차원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두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올해 연도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수익을 냈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특성을 우리는 비교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검증 가능성이란 2차적 특성은 바로 회계 담당자가 만든 정보가 또 다른 3자, 즉 공인회계사가 됐거나 여러분이 되겠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계산했을 때 같은 값이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걸 검증 가능성이랍니다. 이런 결론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회계정보는 믿을 수 없게 되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겠죠. 또 세 번째 2차적 또 보관적 질적 특성으로 적시성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바로 적시에 바로 그 사람이 원하는 시점에 제공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보는 늦은 정보가 되고 소 읽고 외양간 곤친다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과 같이 이미 일은 벌어지고 나중에 의미 없는 정보가 되겠죠. 소용없는. 그래서 적시성이라는 또 2차적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는 이해 가능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나만 이해하는 정보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해결하는 것이 전문성도 있고 아주 차별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만 선의의 노력을 통하면 누구나 회계 정보를 해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회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해 가능성이라는 이 질적 특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앞으로 4년간 배우는 모든 회계 정보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정보입니다. 목적 적합하고 충실한 표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비교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하고 또 그때그때 정보가 제공되고 또 여러분이 만든 정보를 제3자가 이해하고 쓸 수 있는 이러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회계정보가 만들어진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우리 회계정보를 믿고 또 의사결정에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부연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것은 회계가 정보라는 어떤 개념과 연결해 봤을 때 좋은 정보 또는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컨디션, 즉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우리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사회가 요구하는 특성 또는 갖고 있어야 될 특성이라는 의미로 질적 퀄리티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질적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입니다. 목적 적합성이란 것은 의사결정자들이 이용하는 어떤 의사결정의 목적에 그 정보가 중요한 어떤 차이를 유발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했을 때 더 많은 결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에서는 이 목적 적합성의 또 다른 어떤 의미로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정보와 그렇지 않는 정보로 나눌 수 있겠죠. 쓰레기 정보라는 것은 전혀 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의미 없는 정보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적합성이라는 굳이 100% 부합되는 말은 아니지만 모든 회계 정보라는 것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 회계 정보가 있으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회계 정보를 알면 더 나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회계 정보를 이용해라. 뭐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예측성이 있어야 되고 또 피드백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의사결정에 어떤 중요한 차이를 유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뭐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으면 좀 낫겠죠. 여러분이 MT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목적 적합한 정보로서는 가장 대표는 날씨겠죠. 날씨가 맑은 날 MT를 갔을 때는 야외 활동이 가능하고 또 야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단합과 친목을 동호할 수 있지만 그런 날씨를 확인하지 않고 갔을 때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야외 활동이 불가능하겠죠.
그래 됐을 때 날씨는 여러분의 MT에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학생의 또는 모든 일은 사후적으로 나중에 동일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반드시 그 사후적으로 그 내용이 피드백돼서 더 나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MT를 어디 갔었는데 2020년에는 그 MT 같은 장소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는 게 바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을 바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목적 적합성이라고 지칭합니다. 두 번째, 충실한 표현. 모든 회계 정보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99% 화폐적 단위, 즉 돈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왜곡 또는 오류 또는 누락 여러 가지 어떤 충실하게 또는 진실되게 표현되지 않을 그런 어떤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이 그대로 두게 됐을 경우에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고 그 잘못된 정보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위험 때문에 많은 투자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 또는 은행 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회계정보를 이용할 때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회계정보를 만드는 처음 단계부터 끝까지 우리 회계 전문가, 회계 담당자들은 회계정보가 진실에 가깝게 현실에 가깝게 제공되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 그걸 표현하는 게 바로 충실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충실한 표현. 다른 말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그런 속성을 또는 질적 특성을 충실한 표현이라고 지칭합니다. 근본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그 보강적 또 다른 말로는 2차적 특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성들도 회계정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회계정보의 2차적 특성은 회계정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고 여러분이 되겠죠. 회계 담당자가 만들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자들입니다. 그럼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회계정보를 안심하고 또는 유용한 정보라고 믿고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성, 회계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정보를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2차적 특성으로 4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라고 부르는 2차적 특성이 필요합니다.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A와 B를 비교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정된 자기의 자원을 어느 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 문제에서 회계정보는 유용한 비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LG전자의 매출액을 통해서 간단하게 아주 단편적으로 본다면 어느 기업의 매출이 작년에 더 높으냐, 그럼 별 어떤 변동이 없다면 올해도 그러한 매출 추세가 이어진다면 A 기업이 매출이 높다면 그 A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판단이 바로 비교 가능성,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비교 가능성을 충족했다. 그래 볼 수 있는 겁니다. 검증 가능성이라는 것은 verify, 영어로 verify라고 하는데 그 검증 가능한다는 말은 회계 정보를 만드는, 즉 만들어진 그 과정이 제3자, 가장 대표적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여러분, 제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된다면 그 정보는 의미가 없게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보 또는 달라지는 숫자는 그냥 조작되거나 의미 없는 그런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계 정보는 동일한 절차와 과정, 즉 회계 기준이 되겠죠. 그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고 만들어졌을 때는 동일한 값에 도달해야 된다. 그걸 바로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인회계사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 검증 가능성을 감사한다고 봐도 뭐 극단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시성이라는 보강적 특성이 있는데, 적시성이라는 것은 정보 또는 이 보고라는 것은 바로 의사결정자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제공돼야 됩니다. 그 의사결정자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의사결정자가 가장 만족감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바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의미밖에는 표현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적시성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회계 정보의 적시성은 가장 크게 보면 1년에 한 번. 그러나 1년에 한 번에 갖고는 적시성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분기별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에 한 번 정도 분기 보고서도 만들고 상황에 따라서는 월별 보고서까지도 만드는 기업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적시성이라는 차원은 반드시 매일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그 기업이 가장 적시성이 존재한다는 기간별로 만들어진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능성이라는 것은 회계라는 자체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거죠. 그러나 조금의 의지와 조금의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의사결정에 회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정보의 이해 가능성이라는 것은 매우 충족하기 힘들지만 계속 노력되는 그런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조금 더 일반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시키거나 또는 일반화시킨다든지 또는 회계에 관한 어떤 내용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이해 가능성의 한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회계학이라고 한다면 수치화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이 자연과 또는 공학적인 어떤 학문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학은 사회과학의 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사회적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죠. 그리고 그 사회적 현상을 다룰 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회과학이 분화되는 거죠. 정치에 초점을 두면 정치학이 되는 것이고 행정적 차원에 초점을 두면 행정학이 됩니다. 회계는 경제 실체의 경제적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의 단위를 숫자, 즉 화폐를 쓴다는 데 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과학은 어쩔 수 없이 사회에 복잡한 문제가 존재하고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이야기에 다 포함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해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 이 컨섬, 다시 말해 어섭션이 필요합니다. if가 필요합니다. 즉 이렇게 믿고 시작하자 또는 이렇게 이해하고 시작하자는 그런 가정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정이 바로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것은 기업은 계속된다. continue.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죠. 물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학생들은 참 난감하거나 또는 이래 약간의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존재하다 보니까 치열한 어떤 경쟁 속에서 도태되거나 도산하는 기업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무슨 이야기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계속 기업의 가정은 그런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기업은 지속 가능하려고 하는 것을 근본적인 어떤 속성으로 갖고 있고 기업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계속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와 의미를 갖고 있는 경제 실체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모든 어떤 가치평가, 기업의 어떤 자산 같은 가치평가는 처음 가치, 역사적 원가주의랍니다. 그것을 처음 그 자산을 형성하는 데 들어간 어떤 화폐 단위, 그 역사적 원가주의로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조정,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일어날 때만 그때그때 해주면 된다. 그런 식으로 기업의 자산을 평가한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 원가주의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역사적 원가주의라는 이 개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바로 계속 기업의 가정이 존재해야 됩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사적 원가주의가 아닌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질문한다면 기업 여러분의 가정마다 존재하는 TV가 좀 있다고 칩시다. 이 TV의 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집을 방문해서 이 TV가 얼마짜리 TV야 물었을 때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역사적 원가주의, 바로 여러분이 처음 그 TV를 샀을 때 준 가격입니다. 이 TV는 1년 전에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100만원 주고 구입했어. 그런 표현이 바로 역사적 원가주의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1년의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TV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즉 가치가 떨어졌겠죠.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처음 샀을 때는 역사적 원가주의로 100만원짜리지만 지금은 한 50만원 정도 해. 그걸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TV를 만약에 중고상인에게 팔 때의 가치는 좀 더 떨어질 수 있죠. 중고상인의 어떤 그 시장에서는 그 가치가 좀 더 많이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됐을 때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처분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TV라는 자산은 하나인데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 이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자산을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계학에서는 그렇게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신뢰성, 즉 여러분이 실제 지불한 금액이고 과거의 그 자료, 즉 영수증, 정빙이 존재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배운 내용과 연결시키면 회계학은 충실한 표현 또는 신뢰성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회계정보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역사적 원가주의가 가장 신뢰성이 높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 원가주의로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또 한 발 더 나가면 바로 기업은 계속된다. 망하지 않는다. 그 TV를 팔 생각이 없다. 처분할 생각이 없다. 현재 상태에서 그런 가정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기업은 청산도, 도산도, 파산도 가능합니다. 그때는 청산가치로 재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기업의 모든 가치평가는 역사적 원가주의로 일반적으로 한다. 그러한 개념이 바로 계속기업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회계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 기준을 GAAP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이 GAAP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회계 정보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원칙, 그것의 약자로 회계 GAAP라고 지칭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GAAP를 기업회계 기준 또는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그래서 이 모든 나라가 이 회계 기준을 갖고 있고 이 회계 기준에 근거해서 회계 정보를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 1990년 이전에는 나라마다 회계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했지만 최근의 추세는 모든 나라가 회계 정보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서로 협의하고 그런 어떤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바로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이 국제회계 기준을 수용해서 이 국제회계 기준이 제시하는 이 근거 또는 기준 룰에 따라서 회계 정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총칭 2011년부터 우리나라 회계 기준을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KRFRS라 약칭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기업이거나 또는 비상장 기업인 경우는 이 국제회계 기준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국제회계 기준은 것은 글로벌적인 어떤 차원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적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 또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회계 기준과 우리나라의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회계 정보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두 기준의 어떤 차이가 크냐?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는 차이가 크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두 개 다 회계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준이다 보니까 차이가 크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계학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즉 국제회계 기준을 쓰는 대기업에도 취직을 하고 또 대구 또는 경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도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다 배워야 되느냐 또 그렇게 이 학습의 양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국제회계 기준을 배우게 되면 자동적으로 또는 많은 부분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적용할 수 있는 원칙 또는 이 실무적 능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정보가 만들어지고 이 기준에 담긴 내용들이 앞에서 설명했던 재무보고의 목적, 질적 특성 이런 내용들이 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룰로 또는 이 명문화된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 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회계 기준 안에 앞에 배웠던 그런 목적이나 질적 특성의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달성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앞에 것들이 추상적이라면 회계 기준은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 어떤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계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용어 또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이야기하고 학습할 때 혼돈 또는
어려움을 표현하는데 오늘 자세하게 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기준의 어떤 내용 중에서 발생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회계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그 사건을 기록하는 그러한 개념을 발생주의랍니다. 반대로 현금주의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금이 오고 가는 그 시점에 회계 기록을 하는 것을 현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왜 중요하냐? 바로 수익과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업은 수익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고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나갑니다. 그럼 이 수익을 어느 시점, 어느 연도 2019년 수익으로 잡느냐 2020년 수익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죠. 2019년에 낼 세금이냐 2020년에 세금을 내느냐, 크게 보면 세금을 내는 건 동일하겠지만 2019년에 세금을 냈을 때 그 세금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2020년까지 지연시키게 되면 2019년에 많은 국가 일이 할 수가 없겠죠. 같은 개념으로 기업이 수익이란 걸 적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익과 관계가 됩니다. 주주는 그 수익을 통해서 배당을 받게 되고 종업원들은 월급을 받게 되고 또 은행은 그 수익을 통해서 대출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수익을 어느 시점, 어느 연도, 언제 적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바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입니다. 우리 회계학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생주의를 씁니다. 실제로 회계가 돈을 다루고 현금을 다루는 내용이지만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은 회계와 관계있는 사건,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적어야 될 시점에 적는 것이 바로 회계의 목적이고 회계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라는 것은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냐 그러면 적어라. 장부에 그것을 적으라는 것이 발생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오늘 월급을 주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지만 실제로 기업 사정이 어려워서 급여를 주지 못했다. 현금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적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발생주의는. 그런 시기에 기업은 오늘 월급날인데 돈이 없어서 주지 못했지만 월급날이란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또 월급은 비용이고 그 비용이 지출돼야 되는 시점이 오늘이죠. 그러면 오늘 뭐라고 적느냐? 월급을 주지 못했으니까 미지급 급여, 미지급, 지급하지 못한 급여, 즉 종업원에 대한 빚이 생겼다. 부채가 발생했다. 오늘 날짜로 그 내용을 적어라. 작성하라. 그게 발생주의입니다. 그에 반해서 현금주의는 월급을 주지 못했으니까 오늘은 적지 않고 월급 주는 날에 적는 그 방법이 현금주의죠. 왜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날 적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지급하는 그 날짜는 경영자의 어떤 스케줄이나 또는 의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고 조정될 수 있고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것이 바로 검증 가능성 또는 회계 정보가 갖고 있는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경영자가 자기의 기회주의적 의도에 따라서 또는 목적에 따라서 월급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그걸 장부에 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래 돼서는 회계 정보가 신뢰성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주의라는 것은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돈이 오고 가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기업에 일어난 이 일이 회계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해서 적어라. 그게 발생주의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라는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선불교통카드와 후불교통카드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선불은 먼저 여러분이 카드에 돈을 적립하고 그리고 그 카드를 이용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걸 선불교통카드라고 그러죠. 반대로 후불교통카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먼저 그 카드를 이용해서 일정한 교통비로 쓰고 그 돈이 얼마나 썼는지 나중에 체크해서 그 금액을 나중에 여러분이 지불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카드에 대해서 만약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따라서 만약에 했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그 내용을 예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 실제로
갑동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을 7만원이라고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7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썼다. 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갑동이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먼저 10만원짜리를 충전한 10만원이 충전되어 있는, 적립되어 있는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월 말에 자기가 이용한 교통비를 지불한 후불카드를 썼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먼저 현금주의. 현금주의는 선불카드를 썼을 경우에는 적을 게 있죠. 돈을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당월 교통비 10만원 이렇게 적습니다. 반대로 후불카드는 돈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돈을 지급할 때까지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당월 교통비 0이라고 적습니다. 이래 됐을 때 현금주의는 잘못된 정보죠. 10만원이라 적었지만 실제로 쓴 금액은 7만원이니까 3만원의 차이가 나고, 또 후불카드를 썼을 경우에 실제로 이미 교통비가 7만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0이라고 적혔으니까 그조차 잘못된 거죠. 그에 비해서 발생주의로 만약에 적는다면 무슨 뜻이냐. 발생주의라는 것은 이 갑동이가 쓴 금액, 실제로 돈을 지불했던 선불을 썼던 7만원이죠. 그 금액을 당월 교통비 7만원이라고 쓰는 거죠. 그럼 선불카드로 썼을 경우에는 당월 교통비가 7만원 되고, 나머지 3만원은 뭐냐? 내 자산, 갑동이가 아직 쓰지 않는 바로 적립되어 있는 선불이 되겠죠. 그래서 3만원은 따로 자산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후불카드 같은 경우는 뭐냐? 갑동이가 7만원의 빚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월 교통비, 미지급 교통비 7만원이 발생하는 거죠. 부채로. 자, 이런 방식으로 적는 것이 바로 발생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예제를 비교해보면, 현금주의는 어떤 식으로 선불이든 후불이든 잘못된 금액이 제시되고, 발생주의는 정확한 7만원의 내용이 제시되고, 선불은 선불대로, 후불은 후불대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시된다는 것이 큰 차이겠죠. 자, 여러분 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회계정보를 작성해야 되는지 이미 판단이 서셨겠죠. 현금주의보다는 발생주의로 회계를 작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발생주의로 수익과 비용을 적는다.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현금의 어떤 유입과 유출에 상관없이 회계적 사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적는다는 거죠. 단지 현금이 오고 가지 않는 그 문제를 받지 못한,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으면 미수 수익, 여기서 미수는 못 받을 미, 아닐 미죠. 그죠? 한자로. 그죠? 여러분이 한자 세대가 아닌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표시하진 않았지만, 미수 수익이란 이 말은 바로 못 받은 금액, 내가 받아야 되는데 돈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금액을 받아야 된다. 나의 채권이다. 나의 자산이다. 내 것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미수 수익으로 적으시면 되고, 반대로 오늘 줘야 될 것인데 못 줬다. 근데 언젠가는 줘야 된다. 그러다면 미지급 비용, 다시 말해 부채 또는 빚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지급해야 된다. 즉 미지급 비용이라는 이 용어를 이용해서 장부에 적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를 취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4년 뒤에 또는 6년 뒤에 여러분이 취직을 해서 어떤 기업의 장부 또는 회계 이 정보를 봤을 때 미순위, 미지급이니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수업 시간에 발생주의라는 그 개념으로 어떤 수익과 비용을 적었구나. 이 기업이 바로 회계 기준의 발생주의 기준의 개념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구나. 적용해서 장부를 적고 있구나. 뭐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발생주의와 관계해서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 이연 개념이 있습니다. 이연은 뭐냐? 현재, 현금이 또는 이 돈이 지출됐는데 또는 유입이 됐는데 실제 핵심적인 사건은 나중에 일어난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원룸이나 아마 전세 계약을 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실제로 1년 단위의 월세를 미리 주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1년이 지나지도 않는데 그런 게 바로 이연입니다. 돈은 벌써 여러분이 지급했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서 여러분이 매달 이제 월세 또는 그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그 월세가 충족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연 개념에 따라서 경제적 또는 회계적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겠죠. 이래 됐을 때는 무슨 용어를 쓰느냐? 선수라는 말을 씁니다.
미리 받으면 선수, 미리 주면 성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룸 주인 입장에서는 돈 1년치 월세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선수, 여러분 입장에서는 미리 1년치를 줬기 때문에 성급. 그래서 선수라는 이 말 안에는 바로 주인이 1년 이내 다른 문제가 생겨서 돌려줄 수도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계약을 중지한다든지 또는 그 원룸에서 나가게 됐다. 그래 되면 그 돈 중에 일부를 계산해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 수익이라는 것은 일종의 1년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되면 주인의 자산이 되는 것이고, 집주인의. 그런데 1년 이내에 무슨 변동이 생기거나 주인이 어떤 돌려줘야 될 상황이 되면 부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 수익은 아주 묘한 어떤 계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 또는 이 선수 수익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시간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발생이냐 이연이라는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좋은 회계 처리 또는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분하게 또는 많은 시간을 갖고 발생과 이연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 2는 다시 한번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사례 1과 동일하게 실제로 조금 더 이제 기업 상황을 접목해서 한번 해봅니다. 이 당월이란 말은 이번 달이란 뜻입니다. 이번 달에 10만원의 상품 주문을 받고 2만원의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 그런데 아직은 상품을 그 계약처에 인도하지는 못한 상태다. 이런 내용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따라서 만약에 적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주의. 현금주의에 따르면은 10만원의 상품 계약 자체는 주문을 받은 것은 의미가 없죠. 받은 돈은 2만원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당월 매출은 2만원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럼 이번 달 매출, 물건을 팔아서 올린 수익은 2만원, 그런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발생주의는 그렇지 않죠.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발생주의를 하게 된다면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와 인도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인도한 경우로 만약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기업은 이러한 계약을 이행해야 되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영업 또는 일반적인 장사에서도 신뢰성이 가장 근본되다 보니까 주문을 받았으면 당연히 인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했을 경우에는 전체 바로 10만원, 이 금액이 당월 매출로 잡히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인도를 하지 못했다, 상품을 매출하지 못했다, 그래 되면 계약금과 매출은 좀 다른 의미죠. 이 2만원이라는 것은 약속이었던 증서죠. 그러다 보니까 당월 매출은 0이고 단순히 이 계약금 2만원을 선수 미리 받은 돈, 그래서 선수 수익 2만원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이 틀어지거나 이행되지 못했을 경우는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이 회사의 돈이 아니고 그 계약금을 건 사람의 돈, 즉 이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차이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이 현금주의로 만약에 적게 된다면 전체 매출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나오지 않죠. 2만원 자체가 매출로 잡히다 보니까 나머지 8만원에 대한 매출이 누락되게 되고,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관한 왜곡이 생기죠. 그에 비해서 발생주의로 하게 된다면 두 가지가 충족됩니다. 인도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10만원의 매출이 다 잡히게 되는 것이고,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는 계약이 틀어지게 되거나 또는 잘못됐을 경우에 2만원은 그 기업의 매출로 잡혀서는 안 되겠죠. 기록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2만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달할 수 있는, 즉 선수 수익으로 잡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 현금주의가 갖고 있지 못하는 어떤 그 정보의 어떤 누락이나 왜곡을 발생주의가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발생주의의 장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 기준 안에 또 중요한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기업에서 수익과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기업은 숙명적으로 영리를 추구를 하고 그 영리 추구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대가를 바로 수익, 즉 매출이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매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선지급돼야 되는 다양한 비용들, 연구개발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종업원 급여라든지 세금 그런 것들이 지출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활, 즉 여러분 가정으로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 가정의 가장 대표적인 수익은 부모님들의 어떤 그 월급 또는 이렇게 장사해서 버신 그런 어떤 금액들이 수익이 되겠죠. 그에 반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 있어서 비용, 생활비죠.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문화생활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서로 대응이 돼야 됩니다. 매치가 돼야겠죠. 그래야지만 단기순이익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얼마 벌고 얼마 나갔다.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이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대응시키느냐 그 문제인데 가장 일반적인 대응은 그 개별 대응입니다. 모든 기업이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원가가 지출돼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매출원가 또는 판매 수수료, 포장비 이런 비용들이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개별 대응, 즉 직접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실제 이 1대1 대응이 되지 않고 기간 전체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그 금액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죠.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또는 차량 같은 것들이 노후화되고 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런 금액들을 1년 단위로 적는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월 단위로 임차료, 그 기업이 쓰고 있는 공장이나 건물 같은 걸 임대해서 쓰게 된다. 임차해서. 그랬을 때 월세가 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기간 대응, 즉 매월 계산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익 비용 대응은 개별 대응과 기간 대응으로 나눴습니다. 이런 수익 비용 대응을 잘 했을 때만이 정확한 단기 순이익, 그 기업이 순이익이 계산되죠. 단기 순이익은 가정으로 본다면은 아마 저축이 되겠죠. 그죠? 전체 부모님들의 소득에서 전체 쓴 생활비를 빼고 그 나머지가 잉여, 즉 저축이. 그럼 기업으로 친다면 전체 이 기업이 벌어들인 어떤 수익에서 지출된 비용을 빼고 남은, 즉 단기 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 경제에서는 저축이 될 것이고 기업과 같은 큰 단위 경제 주체에서는 이걸 단기 순이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또 이 회계 기준 안에 많은 내용이 바로 자산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을 재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인들은 재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 기업 회계 기준 또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자산은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죠.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재산이 얼마냐의 표현은 부자냐 또는 뭐 가난하냐 그런 표현부터 또 어떠한 재산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성을 알 수 있죠. 부동산이 많은지 또는 동산이 많은지 또는 주식을 갖고 있는지 또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들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의 유형, 종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럼 이 자산을 평가하는 방식이 앞 시간에 잠깐 언급되었다시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원가 기준, 시가 기준, 저가 기준이 있는데 원가 기준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자산을 처음 취득, 매입 또는 제작했을 때 들어간 돈의 가치, 화폐 가치를 고상한 또는 학문적 용어로 취득 원가 또는 역사적 원가라고 합니다. 이 원가주의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떤 장점은 신뢰성이죠. 실제로 지불한 돈이고 실제로 그 지불한 돈에 관한 어떤 증거로 영수증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근데 단점은 과거의 어떤 자료다 보니까 현재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년 전에 산 땅, 토지의 금액이 10억이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10년 전의 금액의 신뢰성은 인정을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과연 그게 10억밖에 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취득 원가 또는 원가주의는 그러한 장단점이 분명한 방법입니다.
원가주의의 반대 개념은 시가주의입니다. 현재 관점에서 새로 측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 적합성, 이 적시성, 현재 시점의 가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정보 속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시가 기준으로 자산을 측정하는 걸 선호하죠. 문제는 이 시가를 판단하거나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토지를 다시 한번 예를 든다면 그 토지의 시가라는 것이 부동산 업자가 봤을 때 또는 전체 어떤 시장 관점에서 또는 공정시가, 정부가 판단하는 관점 또는 기타 등등의 어떤 여러가지 전문가들이 이 땅은 얼마짜리다 이야기했을 때 같은 금액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11억, 어떤 사람은 12억 이런 식으로 각자의 자기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이 시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 적합성, 현재 가치라는 이 목적 적합성은 높지만 신뢰성이 달라지겠죠.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고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맞는지 판단이 모호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 회계에서는 이 원가 기준과 시가 기준의 이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게 다르다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왜? 회계 정보라는 것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작성하기는 너무나 복잡해지고 자산의 유형이 많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자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원가 기준입니다. 왜? 회계는 그래도 신뢰, 즉 믿을 수 있는 돈으로 가치가 평가되다 보니까 돈의 금액에 어떤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 기준을 기본 근간으로 하고 자산에 따라서 시가 기준이 더 적합한 자산이 존재한다. 주식 같은 경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시가 기준을 쓰는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가 기준은 뭐냐? 취득원가와 현재 시가 중 낮은 금액, 가장 대표적으로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재고자산이 10만원 주고 구입했지만 현재 그 자산이 부패, 가장 대표 농수산물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부패하거나 보관의 문제로 만약에 진보와 또는 뭐 노후화되었다. 그래서 5만원 밖에 하지 않는다. 반값. 그러면 취득원가가 아무리 10만원이라도 현재 5만원 밖에 하지 않는다 했을 때 낮은 가격, 즉 시가, 이 가격이 진짜 가치겠죠. 그런 식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다시 그 자산의 금액으로 적는 방법을 우리는 저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저가 기준을 쓰는 자산은 재고자산, 기업이 갖고 있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재고자산을 이 저가 기준을 이용해서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고자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기준 안에는 다양한 회계 정보를 만들기 위한 룰이 존재하는데 그런 룰 중에서 하나가 바로 완전공시 실질 우선 그런 룰이 있습니다. 완전공시라는 것은 뭐냐? 기업 또는 경제적 실체가, 즉 기업을 의미하는 거죠. 경제적 실체는 기업이 한 해 동안, 1년 동안 경제활동과 관계돼서는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 중에 기업이 왜곡시키거나 누락시키거나 빠트림없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그 회계 정보에 포함시켜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라. 그러한 원칙, 회계 기준을 완전공시 또는 충분성 원칙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재무제표인데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보면 매우 다양한 삼성전자의 경제활동과 관계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재무제표를 보거나 또는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그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숙명적으로 이 회계라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기업이 만든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와 빨리 친해질수록 회계 원리를 좀 더 재미있게 또 좀 더 나은 어떤 회계 원리의 어떤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완전공시의 또 다른 어떤 이해로서는 주석입니다. 이 주석이라는 것은 본문 말고 보통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 본문에 내용이 있지는 않고 하단이나 상단에 작은 글씨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해 놓은 부분을 보통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석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안에는. 이 주석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아주 세부적이고
아주 중요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역시 회계의 어떤 역할에 의해서 또는 회계 담당자의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질 우선. 우리 회계학은 실질 구사의 원칙에 따라서 외형이나 또는 어떤 형식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보다는 본질에 가까운 내용을 처리해야 되고 본질에 가깝게 회계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질 우선의 원칙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질 우선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계라는 것이 사회과학이고 외형적으로 활동을 수치로 숫자로 바꾸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실질 우선의 원칙이 없다면 여러가지 왜곡과 잘못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담당자는 항상 외형에 현혹되기보다는 본질에 접근해서 그 본질을 회계 처리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라. 그게 바로 실질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장기적인 어떤 받을 권리인 채권 또는 장기적으로 갚아야 될 의무인 채무 이런 것들의 금액은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장기다 보니까 현재와 미래 사이는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명목 가치와 또 미래의 어떤 실질 가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가치를 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해관계자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기적인 어떤 채권과 채무를 실질 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한 어떤 회계 기준의 내용을 바로 실질 우선의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회계 기준 안에 있는 중요한 개념 또는 기준 중에 하나가 보수주의입니다. 보수라는 말은 정치학에서는 자주 쓰죠. 진보니 보수니. 그러나 정치학에 나오는 보수와 회계학의 보수는 개념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수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가능하면 회계 기준은 여러 가지 처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자연과학과 달리 회계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서울 가는 방법이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과 비행기로 갈 수 있는 방법,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듯이 결국 서울에 간다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회계에서도 같은 어떤 사건, 회계의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이 A, B, C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기업이 자율적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차년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처리해야 되는 일관성은 유지해야 되지만 처음 회계 처리를 선택하는, 즉 서울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기업은 자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단 무엇이 중요하냐? 그 방법이 그 기업의 재무 상태, 그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이나 그 기업의 어떤 재무적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데,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 보수주의 개념은 뭐냐? 이익은 적게 계산하고 비용은 빨리 인식하고 가능한 방법 중에는 자산은 적게 적는 그런 방법으로 적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의 보수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이 학생들 수준에서는 어려운 개념이지만 또 다르게 설명하면 보수주의라는 것은 이 비관주의라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기업을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해서 투자자들을 오도시키거나 또는 일어나지 않는 이익을 계상해서 그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게 결정되고 나서 실제로 그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에 환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그 조심스럽게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의 기본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보수주의는 회계 기준 안에 명확하게 이 용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회계학의 역사가 한 600년에서 800년 정도 되는데 600년 또는 800년 전부터 회계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 마음 자세, 회계 처리를 또는 회계 실무를 수행할 때 남들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조심스럽게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런 개념을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